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 유선화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거 참 팔자 한번 박복하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저는 갓난아기일 때 고아원에 버려졌으니 뭐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그놈의 박복한 팔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아왔답니다. 고아원에서는 중학교까지밖에 보내주지 않았지만 저는 검정고시라도 봐서 고등교육까지 마쳤고요. 어디 가서 부모 없는 티 난다는 말 듣지 않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패기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아 기르며 소박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언제나 자상하고 성실했고 아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며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을 받아와서 저희 부부의 자랑거리가 되어줬어요. 저는 우리 남편과 아들만 있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요. 그런데 박복한 팔자, 박복한 운명은 저를 행복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나 봐요. 얼마 못 가 제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닥쳤답니다. 글쎄 공사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남편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여보, 안 돼.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제발 눈 좀 떠봐, 여보. 저는 흡사 미친 사람처럼 남편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지만 고작 그뿐.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은 되돌릴 수 없었죠. 그렇게 남편이 떠난 후 저희 모자의 삶은 지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장례 비용과 밀린 집세를 내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됐죠. 하지만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종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자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라 당장이라도 손가락이 끊어져 버릴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봐야 제 손에 쥐어진 돈은 채 1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중학생 아들 학원비는커녕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처지였죠. 그래서 저는 식당을 그만두고 의료공장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공장이 어려워지면서 저는 해고되고 말았답니다. 결국 제게 남은 선택지는 남의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됐죠. 그런데 처음 파출부 사무소에 등록하러 갔을 때의 굴욕감이란 정말이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겨우 20살이나 됐을까 싶은 어린 격리 여자애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피식 비웃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고졸이시네요? 나이도 좀 있으시고. 이 파출부 일이라는 게 보기엔 만만해 보여도 그냥 막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아줌만 영 매가리가 없고 비리비리해 보이시네. 어떻게 뭐 잘할 수 있겠어요?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당장이라도 그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에겐 남편이 남기고 간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든 우리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애써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아이고 선생님, 저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힘이 장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믿고 맡겨주세요. 그렇게 저는 파출부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매일 부잣집 화장실 변기를 닦고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며 대리석 바닥에 광을 냈죠. 그러다 보니 무릎 보호대를 하고도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파출부 일은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든 일이더군요. 분명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집주인 여자들은 일을 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죠. 그들은 마치 저를 청소기나 세탁기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강남의 대저택에서 일했는데 그 집 여주인이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하더군요. 그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차마 제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파출부 바꿨어? 저번 아줌마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데 좀 시큼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안 씻고 다니나? 무슨 사람 보면서 저런 냄새가 나. 나 태어나서 저런 냄새 처음 맡아봐. 파출부들이 원래 좀 그렇잖아. 교양 있는 우리가 참아줘야지 어쩌겠어. 제가 바로 옆 부엌에 있는데도 그들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제 험담을 해댔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군요. 저들이 말한 제 몸에서 난다는 시큼한 냄새는 제가 열심히 일한 증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까진 모욕짐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러운 날들은 계속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때는 청담동의 어느 부잣집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 집 여주인은 유독 까탈스러웠는데 제가 청소한 곳을 일일이 검사하며 트집을 잡기 일쑤였죠. 아줌마, 여기 먼지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욕실 타일 사이사이가 아직도 더러워요. 칫솔로 빡빡 문지를 했잖아요. 일 진짜 이따위로밖에 못해요? 제대로 안 하면 다른 사람 구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다시 걸레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남편이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내 처지가 조금은 나았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뭔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집주인 여자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글쎄, 제가 그만 실수로 그 집의 비싼 크리스탈 화병을 깨뜨린 거예요.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집주인 여자에게 허리 숙여 사과를 했죠.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좀 하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할게요. 변상? 아줌마, 이게 얼마짜린지는 알아요?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야. 이거 아줌마가 1년 일해도 못 사는 거라고 알아? 이거 아줌마 한 달치 월급에서 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나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 말에 저는 주인집 여자에게 무릎 꿇고 빌었지만 주인집 여자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사정 좀 봐주세요. 제가 이번 달 아들 학원비를 꼭 내야 해서. 아줌마, 지금 나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거 안 보여요? 어따 대고 아들 학원 타령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알 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궁했으면 처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했어야죠. 결국 그달은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무료 봉사를 한 셈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에 돌아와 펑펑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제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공부해. 엄마, 내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게.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이런 일 안 하게 해줄게. 약속할게. 그 말에 저는 힘이 절로 났습니다. 그래, 내 아들만 잘 되면 돼.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모든 굴욕을 참아냈죠. 무릎이 까지도록 바닥을 닦고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빨래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찬물에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엔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들 얼굴만 떠올리면 저는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아는 것인지 아들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전교에서 늘 1등, 2등을 다투었고 선생님들도 칭찬이 자자했죠. 이런 훌륭한 아들은 제 자랑이자 빛이자 희망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대망의 대학 합격 발표 날,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이란 정말 이제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파출부 일을 하며 받았던 모든 무시와 굴욕이 그 순간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들과 단둘이 모처럼 치킨을 시켜 먹으며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나중에 변호사 되면 엄마 정말 호강시켜 드릴게.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네. 근데 인철아, 엄마 신경 쓰지 마. 엄마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저희 집안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착한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제가 학비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었고, 또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줬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로스쿨 생활을 순탄하게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했답니다. 엄마, 나 드디어 변호사 됐어.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유선아 여사, 이제부터 나만 믿어.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정말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남편 없이 혼자서 파출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면서도 꾹 참고 견딘 세월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 같았죠. 이제부턴 정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만 같았어요. 고아로 태어나 남편마저 먼저 보낸 박복한 여자 유선아가 드디어 그 저주스러운 팔자에서 벗어난 것도 같았어요. 마치 그 사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제 아들은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 취직했고 얼마 뒤 제게 불쑥 통장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파출부 일 그만해. 이제 내가 엄마 편하게 모실 거니까 엄마도 남들처럼 좋은 옷도 사입고 편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인철이 너 이제 겨우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엄마한테 월급 통장을 주면 어떡해. 너 곧 있으면 결혼도 해야 하고 또 집도 마련해야 하잖아. 그리고 엄마는 네가 잘 되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렇지만 아들은 한사코 제게 파출부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제가 고생하는 걸 보기 싫다면서 말이죠. 우리 효자 아들의 성화에 저는 못 이기는 척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모처럼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는 사이 아들은 로펌에서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었고 연봉도 억 단위로 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벌어졌는데, 글쎄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한 아가씨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 첫눈에 봐도 부잣집 딸이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명품이라고는 쥐뿔 알지도 못하는 제가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이며 가방에 부자들 특유의 그 도도한 표정까지. 요즘 사람들 말로 금수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가씨는 중소기업 사장의 딸로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런 부잣집 아가씨의 눈에 허름한 우리 집이 찰 리가 있나요? 낡은 가구들, 빛바랜 벽지, 좁은 평수, 그 어느 하나 그 아가씨 눈에 차지 않아 보였어요. 근데 눈치 없는 우리 아들은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그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주야,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아빠도 없이 평생 파출부로 일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나 변호사 만들어 주셨어. 아들의 말에 그 아가씨는 대번에 인상을 쓰더니 마치 더러운 곳을 본 것처럼 저를 바라보더군요. 심지어 이 아가씨는 제게 무슨 냄새라도 난다는 듯이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돌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비웃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자기가 변호사치고 가끔 좀 특이한 구석이 있다 했어. 근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 어쩐지라는 말 뒤에 어떤 말이 숨어 있는지 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평소에 돈에 민감하더라. 어쩐지 교양이 부족하더라. 뭐 그런 말들이었겠죠.
그리고 그건 전부 제 탓이었습니다. 잘난 우리 아들이 가난하고 무식한 부모를 만나 저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혹여나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우리 아들의 혼사가 틀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됐죠. 그렇게 무슨 정신인지도 모른 채 예비 며느리를 돌려보낸 밤, 심숭생숭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렸는데 문득 아들이 뜬금없는 소리라더군요. 엄마, 혹시 우리 집 좀 이사할 수 없을까? 야, 아무래도 오늘 우리 집 상태 보고 미주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근데 나 미주랑 꼭 결혼하고 싶거든. 어떻게 좀 안 될까? 그렇게 말하는 아들은 전에 없이 기죽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당장 이사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집은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집이었고 또 당장 평수를 넓혀 이사를 가자니 금전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풀죽은 아들의 모습을 본 이상 저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결국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서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도 최대한 깨끗하고 세련된 것으로 새로 들였죠. 그러느라 파출부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써버린 것은 물론 늙은 나이에 난데없이 빚까지 지게 되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강남에 있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돈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하필 양식 코스 요리를 주문한 거예요. 저는 평생 그렇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은 가본 적이 없을 뿐더러 양식 코스 역시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사돈과 며느리에겐 한심스럽고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출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도 같네요. 안사돈은 절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김 변호사 아무리 봐도 정말 훌륭해. 어떻게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이렇게 잘 컸는지 정말 대단해. 얘 나 같았으면 위인전에 나올 일이지 않어? 불우한 환경. 그건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안사돈의 눈에 저는 그저 아들의 성공길에 껴있는 불순물 혹은 오점 같은 존재로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다 할 반박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난 아들의 발목을 잡는 못난 어미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만 참으면 우리 아들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저의 눈물겨운 인내 덕분인지 아들은 무사히 결혼을 했고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 신혼집도 차리게 됐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파출부 일할 때나 들어가 본 곳인데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 아들이 살게 되다니 저는 더없이 기뻤답니다. 물론 사돈댁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들뜨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동시에 사돈댁이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시는데 괜히 그분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이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 역시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며 살겠노라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의 집들이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제게 대뜸 비닐 장갑을 내밀더군요. 어머님, 이거 끼고 들어와 주세요. 여기 대리석이며 가구며 온통 비싼 것들이고 새 것들인데 혹시 어머님이 만져서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저 어머님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하신 손으로 제 거 막 만지는 거 싫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하지만 며느리 옆에 어색하게 서서 쭈뼛거리는 아들을 보자 저는 조용히 그 비닐 장갑을 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렴 사돈댁이 그 큰돈을 써가며 마련해 주신 집인데 며느리가 저렇게 콧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내가 만약 여기서 화를 내면 아들 입장이 난처해지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애써 화를 가라앉혔답니다. 그렇게 아들의 신혼집을 둘러보는데
며느리는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제 뒤를 계속 따라다니며 감시를 하더군요. 어머님, 저 방은 들어가지 마세요. 저긴 제 사적인 드레스룸이에요. 어머님, 소파에 앉으실 때 조심해주세요. 이거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거라 엄청 비싸요. 어머님, 부엌엔 비싼 명품 그릇들 있으니까 아무거나 막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며느리는 마치 제가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경계를 하더군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날 이후 다시는 아들 집에 발길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를 무시하는 것은 너무너무 괘씸하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만 잘 산다면야 참지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저 아들의 행복을 빌며 이사하느라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파출부 일을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이웃들은 왜 사서 고생이냐며 아들한테 빚을 갚아달라고 말하라고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단 요만큼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그런 말은 일절 꺼내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나고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음 본 손주는 천사같이 예쁘더군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는 모습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살갑게 말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에 저는 며느리가 살갑게 군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혹시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어머님께서 우리 아기 봐주신다고 하면 월급도 드릴게요. 저는 월급 따위 받지 않아도 우리 예쁜 손주 봐주는 일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가관이더군요. 월급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 어떠세요? 애초부터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겨우 30만 원이라뇨.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제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아가, 아서라. 나 그 돈 필요 없으니까 안 줘도 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요즘 시터들 기본으로 250만 원씩은 준다던데 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애미한테 겨우 30만 원이 뭐니?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라지만 썩 듣기 좋지 않구나. 그러자 며느린 콧방귀를 끼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어머, 어머님 보기보다 욕심이 지나치시다. 설마 어머님 제가 다른 시터들처럼 어머님한테도 250만 원씩 드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거야 시터들은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니까 월급을 그만큼 받는 거죠. 근데 어머님은 고졸에 게다가 파출부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시터들이랑 똑같은 월급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건 진짜 욕심이죠. 그 말에 열불이 터진 제가 뭐라고 반박하려던 순간 하필 아들이 들어왔고 여우 같은 며느리는 얼른 아들에게 어머님이 우리 아기 봐주시기로 하셨어. 돈도 안 받으시겠대라고 말해버리더군요. 그러자 눈치 없는 아들은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연신 벙글벙글 웃으며 그거 잘 됐다고만 하더군요. 정말 옛말에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 났지 뭡니까? 세상 둘도 없던 효자는 어디 가고 이제 아들은 며느리 치마폭에 감싸여서 바보 천치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원망스러워도 결국 내 새끼인 것을요. 결국 저는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손주를 돌봐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기 돌보는 일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우선 저는 일산에 있는 제 집에서 강남에 있는 우리 아들 집까지 가기 위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7시엔 아들 집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겨우 아들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어느 날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들 집에서 자고 가면 좋겠다는 내색도 해봤지만 얄미운 며느리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하더군요. 결국 저는 일산에서 강남까지 그 먼 거리를 매일 출퇴근해야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무시와 막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린 물 한 잔 주긴커녕 마치 제게 명령을 하듯 지시사항을 줄줄이 읊어대기만 했어요. 어머님, 애 이유식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서 주세요.
그리고 오늘 빨래 돌려놓고 가세요. 아, 그리고 거실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어머님은 파출부니까 이런 거 안 힘드시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평생을 남의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며느리에게까지 파출부 취급을 당하고 있자니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아가, 넌 무슨 CM이를 네 시녀로 생각하는 거니? 어떻게 그렇게 CM이를 무시할 수가 있어? 분에 못 이겨 제가 이렇게 소리치자 며느리는 짜증난다는 듯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머님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어머님 지금 제가 월급 안 드린다고 시위하시는 거죠? 그러게 왜 돈 필요 없다는 등 그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나 하셨어요.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을 하세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신경질적으로 30만 원을 꺼내 제게 쥐어주더군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벙찐 상태로 그 자리에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며느린 그런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안사돈과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디서 저런 못된 것이 우리 아들 짝이 됐는지 저는 정말이지 선자리에서 기절하는 줄만 알았어요. 글쎄 며느리가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 손주 보는 건데 30만 원이면 완전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누가 고졸 할머니한테 30만 원씩이나 주냐? 내가 완전 천사인 거지.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왜 바보같이 며느리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고 살았냐고 저에게 한심하고 어리석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저 하나만 참으면 이 집안의 평화가 유지될 거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 아들을 건져준 며느리에게 내심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지금은 생각이 다르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바보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이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몸이 많이 상하게 되었답니다. 무릎은 시도 때도 없이 아프고 허리는 구부러진 채로 잘 펴지지도 않았죠. 파출부 일로 망가진 몸이 손주를 돌보며 더 악화된 거죠.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당장 수술해야 할 정도예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심각합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손주를 업고 안고 유모차를 밀어야 하는데요. 결국 저는 병원비도 아까워서 진통제만 사 먹으며 미련하게 버텼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도 며느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좀 꾀병 아니에요? 파출부 할 때는 멀쩡했으면서 아무래도 일하기 싫으신가 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미칠 듯이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5살 손주가 불쑥 끼어들더니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할머니 아파. 할머니가 나 업을 때 아이고 하면서 한숨 쉬는 거 내가 다 들었어. 그러더니 손주는 5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든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가 나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무거워서? 할머니, 그럼 이거 병원 가는데 써요. 내가 용돈 모은 거예요. 이렇게 예쁜 손주를 꼭 안아주며 전 그날도 그렇게 또 참아냈답니다. 어쩌겠습니까? 며느린 미워도 손준 이렇게 예쁜 것을요. 하지만 제 인내심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얼마 못 가 핵폭탄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손주를 잠시 거실에 두고 얼른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글쎄 그 사이 손주가 소파에서 떨어져 이마에 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손주가 크게 다친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단지 작은 멍이 든 것뿐이었죠. 우선 얼음찜질을 해주고 등을 토닥여주니 손주는 금세 웃으며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해서 손주 얼굴을 보더니 어마어마한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애 얼굴이 이게 뭐예요? 아니 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죠. 미안하다 아가.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준이가 소파에서 떨어졌어. 그래도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야. 여기 멍만 빠지면. 근데 며느린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잘라버리더니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아니 한 달에 30만 원이나 드리는데 애도 제대로 못 봐요? 돈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님 남의 집에서 파출부할 때는 잘만 했다면서요. 근데 자기 손주는 제대로 못 봐요? 아우 성질뻗쳐. 그 순간 5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고 전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고작 30만 원 가지고 어디서 유세야? 내가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일하고 니들 편하게 해주려고 뼈 빠지게 일한 거는 생각 못하고 뭐? 돈값을 하라고? 그게 지금 CM에게 할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도 지지 않고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불만 많으셨나 보네요?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누가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어머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파출부 주제에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고 결국 저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파출부 주제? 야! 그 파출부가 네 남편 키워서 변호사 만들었어! 그 파출부가 5년 동안 네 애 키워줬고! 근데 날 이렇게 무시해? 아! 나요! 미친 거 아니에요? 며느리와 저는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화분이 깨지고 액자가 떨어지고 심지어 며느리가 아끼는 값비싼 접시들도 와장창 깨졌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하는 거야? 여보 놔! 아들이 며느리와 절 겨우 떨어뜨려 놓았을 때 저는 너무 서러워서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겨우 이 꼴을 보자고 내가 그 고생을 하며 아들을 키웠나. 세상사 다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 와중에도 아들은 멍청한 얼굴로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묻기만 하더군요.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아들에게도 소리를 질렀어요. 네 잘난 마누라한테 물어봐! 파출부 주제 뭘 바라냐고 30만 원이나 준다고 큰소리치는 계집애한테!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옆집 다 듣겠어요. 됐어! 나 이제 안 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저는 그 길로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게 죄송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죠. 그래요, 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 없이 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돈 받고 하는 거였으면 차라리 전문 시터를 구했을 거예요. 파출부보다는 전문 교육받은 사람이 낫죠. 그 말에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 길로 아들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엄마! 엄마!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절대로 돌아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틀 뒤 아침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사돈 부부가 서 있더군요. 전 그래도 저들이 양심은 있는지 제게 사과하러 온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사돈 부부가 여기까지 찾아온 곳은 사과가 목적이 아니었더군요. 그들은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사돈! 아니 어떻게 우리 딸한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우리 딸 얼굴 좀 보세요.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머리도 뜯겨나가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무슨 사람이 교양이 없어. 안사돈의 이 말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뭐라 대꾸해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개 따님이 먼저 절 모욕했습니다. 파출부 주제라고요. 그러자 바깥사돈이 점잖은 척하며 제게 따지고 들더군요. 그래서 우리 애를 때렸다고요? 아니 나이도 많으신 분이 젊은 애를 때려요? 우리가 그동안 사돈을 얼마나 배려했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습니까? 은혜요? 저한테 무슨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우리 같은 집안에서 파출부 집안과 사돈 맺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우리 애 결혼할 때 친척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도 똑똑한 사위 하나 보고 허락한 거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직업이 파출부면 남의 눈치 보고 사는 법을 아셔야죠. 주제 파악을 하셔야지 감히 우리 딸한테 손을 댑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고 저는 이성을 잃은 채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파출부 일을 했던 게 그렇게 창피하고 견디지 못하시겠어요?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 키웠는데 그게 무슨 죄인가요? 긴 말할 필요 없고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네 딸 잘 가르치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부터. 그리고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린 손주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지내기 시작했다더군요. 들어보니 안사돈이 자기가 손주를 키워주겠다고 나선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전 이제부터 아예 손주 일은 신경을 끄고 살기로 했죠. 물론 귀여운 손주가 눈에 밟히고 보고 싶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며느리에게 그런 멸시를 받아가면서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싶진 않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황당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준이 좀 다시 돌봐주면 안 돼? 전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싶어서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신경질을 냈어요.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그게 미주가 장모님한테 쫓겨났어. 아니 이 사람이 장모님한테 애를 맡겨놓고는 장모님을 자기 시녀 취급한 거야. 장모님이 애 밥 먹이는 게 늦었다고 엄만 애 하나 제대로 못 봐. 뭐 시어머니도 잘만 했는데 라고 소리쳤대. 저는 속으로 그것 봐라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되바라진 본성이 어디 갈 리가 있나요. 그러더니 이야기는 점점 더 가관이 되어갔습니다. 자기 딸의 폐악질에 질린 안사돈이 며느리에게 물건을 집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두 모녀가 악을 쓰고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집안을 박살내놨다고 하더군요. 결국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쫓겨나 친정으로부터 받던 모든 지원도 끊긴 채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 녀석이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전 이제 와서 다시 손주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는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돈만 주면 전문 시터가 와서 아이를 봐줄 테니 오히려 더 잘됐다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근데 누가 알았을까요? 그게 바로 지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며느리가 첫 번째로 구한 베이비시터는 40대 중반의 점잖아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시터는 이력서도 화려했죠. 10년 경력에 아이돌봄 자격증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린 역시 전문가는 다른 애라며 의기양양해했죠. 그렇게 이 시터는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시터는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놨고 아이도 시터를 잘 따랐죠. 근데 열흘째 되던 날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글쎄 며느리의 결혼 예물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며느린 즉시 홈캠을 확인했고 그 안엔 어마어마한 사실이 들어있었죠. 범인은 바로 그 믿음직스러운 베이비시터였어요. 그 정신나간 베이비시터는 매일같이 서랍장, 옷장, 심지어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려고 했더군요. 며느린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베이비시터는 이미 며느리의 목걸이 2개와 시계, 현금 100만 원을 들고 잠적해버린 뒤였습니다. 아니 이력서며 자격증이 완전 다 위조였대요. 심지어 전과삼범이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하소연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결국 며느린 두 번째 베이비시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린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베이비시터를 골랐어요.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려줬고요. 다행히 이번 베이비시터는 별다른 문제 없이 아이를 잘 돌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글쎄 손주가 자꾸 배고프다고 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정말 황당한 것이었는데요. 어느 날 며느리가 일찍 퇴근했는데 보니까 베이비시터가 아이 간식을 혼자 다 먹고 있었던 거예요. 과자며 과일이며 요구르트며 아이 것은 하나도 안 주고 본인이 다 먹어치우고 있었던 거죠. CCTV를 돌려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베이비시터는 매일같이 며느리가 만들어오는 반찬까지 자기 집에 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터도 해고당하고 그 뒤로 며느린 석 달 동안 시터를 10명 넘게 갈아치웠지만 제대로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시터는 집에서 담배를 피웠고 또 어떤 시터는 아이를 방치하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기도 했죠. 이렇게 시터 지옥에 시달리던 며느린 결국 혼자 육아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까짓거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은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죠. 하지만 보름쯤 지난 어느 토요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준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백화점 매장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 짧은 사이에 준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깜짝 놀란 며느린 정신없이 주변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토요일 오후에 백화점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고 그 안에서 작디작은 5살 아이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았죠. 결국 며느리는 백화점 안내데스크에 신고를 했고 준이를 찾는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느린 떨리는 손으로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보, 우리 준이가 없어졌어. 어떡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당신 빨리 와서 우리 준이 좀 찾아줘. 그러자 아들은 회사에서 급히 달려갔고 동시에 저한테도 준이의 실종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백화점으로 달려갔죠.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거의 실신 직전이더군요. 어머님 어떡해요? 제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준이 뭐 입었어? 그게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잘 모르겠어요. 곰돌이 얼굴이 그려져 있던 건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린 준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5년을 한결같이 준이를 돌봐온 저는 준이에 대한 것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죠. 곰돌이 얼굴 그려진 옷이면 파란색이야. 저는 경찰관에게 파란색 곰돌이 셔츠를 입은 남자아이를 찾아달라고 진술했어요. 그러자 경찰관은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소나 가고 싶어하던 곳이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이번에도 역시 며느린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같이 놀아준 적이 없어서. 그러자 경찰관들이 절 보며 할머니도 모르시냐고 묻더군요.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했죠. 준이는 장난감 가게랑 과자 코너 좋아해요. 특히 뽀로로 과자를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무서우면 항상 구석진 곳에 숨는 버릇이 있어요. 경찰관들은 제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백화점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직접 준이를 찾아 나섰죠. 제일 먼저 제가 향한 곳은 백화점 지하 1층 과자 코너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준이는 보이지 않더군요. 과자 코너도 아니면 준이가 어디 있을까? 고민하던 순간 어떤 장소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백화점의 구석진 곳에 있는 벤치였죠. 제가 가끔 준이와 이곳에서 장을 볼 때 준이가 피곤해하면 그 벤치에서 쉬곤 했거든요. 저는 제발 그곳에 준이가 있길 기도하며 서둘러 그 벤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행히도 준이가 있었습니다. 준이는 벤치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죠. 준아! 목청이 터져라 손자의 이름을 부른 순간 준이는 엉엉 울며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없어졌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왔잖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저는 오열하는 준이를 안고 얼른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저희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세상에, 어머님 우리 준이 어떻게 찾으셨어요? 준인 무서우면 구석에 숨는 버릇이 있어. 그래서 구석 벤치로 가봤지. 아니나 다를까 거기 앉아있더구나. 제 말에 아들 녀석은 며느리를 보며 당신은 그런 것도 모르고 뭐했어? 라며 타박을 늘어놓더군요. 그러자 며느린 마치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엄마 자격이 없어요.
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무서울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자 경찰관도 혀를 끌끌 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경찰 생활 13년 만에 아이 엄마가 아이에 대해 이렇게 모르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진짜 엄마 같네요. 그 말에 며느린 더 크게 울었죠. 체면을 그렇게 중시하는 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줄도 모르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한심한 엄마인지 오늘 깨달았어요. 어머님 아니었다면 우리 준이 영영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린 그렇게 한참을 흐느끼더니 제게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와주세요. 저 혼자선 준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아니, 키울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해서 며느리에게 얼른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망부석이라도 된 듯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저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준이도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제발 다시 준이 집에 와요. 뒤이어 제 아들 녀석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음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나 편하자고 그냥 모른 척했어요. 엄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신 엄마 마음 다치게 하지 않을게요. 이제부턴 이 세상 누구보다 엄마를 귀하게 여길게요. 온 가족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더군요. 아유, 다들 그만 일어나.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거니? 어머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결국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용서할게.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렴. 제 말에 며느린 반색을 하며 그럼 다시 저희 집에 오시는 거죠? 하고 묻더군요. 그러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첫째, 난 더 이상 무료 보모가 아니야.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월급 받을 거란다. 당연하죠.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요. 둘째, 난 오로지 준이 육아에만 전념할 거다. 집안일은 네가 따로 가사 도우미를 쓰던지 해. 알겠습니다. 바로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더 이상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말거라. 제 말에 며느리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에요. 아니, 이제 저희 집의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제가 약속할게요. 평생 어머님을 모시고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월 400만 원의 급여와 4대 보험, 퇴직금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린 제 방을 새로 꾸며줬고 무릎과 허리 치료를 위해 최고의 병원에 예약까지 해줬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 무릎 괜찮으세요? 제가 파스 사다 드릴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온천 가실래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며느리와도 가족 간의 정이 쌓여가더군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며느리는 시키지 않았는데도 먼저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명절 음식은 제가 다 할게요. 물론 요리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죠. 그리고 준이 실종 사건에서 제가 활약한 이야기를 들은 사돈댁 역시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돈 부부는 제게 무례를 저질렀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들이 딸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것을 인정했죠. 저는 여전히 사돈 부부가 괘씸하고 미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통 크게 용서해줬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전 이제 당당한 직업을 가진 전문 베이비시터이자 존중받는 시어머니가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가끔 절 보며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그럼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넌 얼른 준이 동생이나 낳거라. 그럼 내가 또 봐줄 테니. 정말요? 어머님 약속하신 거예요? 준이 아빠 들었죠?
오늘 밤 준이 동생 만들 준비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이렇게 저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요즘 보면 박복하기만 했던 제 팔자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6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하답니다. 존중받으며 사랑받는 할머니로 당당한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일이 잘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어 마음고생 중인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그럼 언젠가 저처럼 보답받는 날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어딘가에 있을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